첫 소설집을 묶는 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쓰시는 데는 한 2달? 2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구상을 조금 오래 하셨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업계를 떠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내가 좋은 소설 좋지 진짜 좋지. 욕정이 들끓고 이렇게나 화려해? 이거 약간 인프피를 위한 치유 소설이다. 오늘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은 소설을 함께 소개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저희의 인생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명작들을 골라왔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부터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한국문학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김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문학동네라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꿈의 직장이었던 출판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한국문학과 격월간 악스트 만들고 있는 김서혜입니다. 민음사 입사하면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정미경 소설가셨거든요. 밤이여 난이여라로 이상문학상 받으신 소설가인데 제가 그 작품 포함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소설집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소설집도 너무 좋아했고 곧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운이 좋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항상 정미경 작가님 좀 뵙고 싶었는데 못 뵌 작가로 기억이 항상 남아요. 저는 그 입사 첫날에 기억이 되게 강렬한데 그 보통 입사 첫날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편집장님이 회의해야 되니까 5층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나는 회의를 할 거라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제 갔더니 배수아 선생님, 백가우 선생님, 정용진 선생님 다 앉아 계셔가지고 그때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었는데 너무 예고 없이 갑자기 막 만나게 되니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 저도 입사하자마자 개간지를 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막 교정지를 넘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와중에 그때가 박완서 선생님이 타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사실 박완서 선생님은 한국 문학에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고 문학동네에 제가 만약 입사한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몇 년 차이로 저는 이제 뵙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고 어지간하면 만날 수 있어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뵌 분들이 좀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문학동네를 꿈의 직장이라고 방금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선생님이 계세요. 버티고 버틴 끝에 그 선생님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랑 책 한 권을 만드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모든 순간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에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순간이 좋았다는 말을. 그죠. 모든 순간이 좋았다는 말은 되게 엄청난 칭찬이죠. 소혜 씨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한 번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제 원고를 일단 수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정에 대한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또 그 원고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되게 너무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이 원고에 대한 수정 피드백을 내가 정말 끝장나게 해야 내가 이 작품이 산으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작가님도 뭔가 만족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막 머리를 싸매고 메일을 진짜 요만큼을 써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작가님이 이제 드디어 작품을 내가 뭔가 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작업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뭔가 계획도 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순간이 올해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업무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촉의 기술이 그쵸.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무신경하기도
하게 느껴질 것 같다. 쓰고 싶을 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약간 그걸 해본 거예요.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뻗었겠죠, 저도. 그냥 받아주실 것 같고 너무 못 쓰겠는데 지금 못 쓰겠는데 그러실 때 어디서 그런 너스레가 나왔는지 모르게 그냥 작가님 그냥 한번 써보세요. 써서 좋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냥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작가님도 그냥 그래 안 쓰는 것보다 썼을 때 마음이 좀 흡족하시고 서로 편집 작업했을 때 좋고 그래서 신인 작가분들이랑 특히 할 때는 편집자의 의욕도 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원고가 진짜 바뀌면 저도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묘한 편집의 맛인데 그 결과물에 우리가 눈에 띄지 않지만 역할을 해왔던 멋들이 있고 그 작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때 이것도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매력적인 소설 10권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제가 골라온 책입니다. 김사과 작가님의 장편소설 풀이 눕는다입니다. 풀이 눕는다라는 제목도 그렇고 표지를 구판 표지를 보시면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개정판은 표지가 좀 달라졌는데 구판 표지를 보시면 어떤 젊은이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추락하는 듯 허공에 떠 있는 듯 모르게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의 기묘함 같은 것에도 엄청 끌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 당시 20대 초반에 제가 읽어도 저의 그 어떤 헛헛함? 내가 누군지 몰라서 책에 좀 기대어 볼 법한 그 20대 친구들이 읽어도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요소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는 아니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부유한 집 안에서 아쉬운 것 없이 자란 것 같은 주인공 나는 병리적 증상에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대학생인데 5번 휴학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5번이나 휴학을 할 동안 어떤 집단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제 화합하지 못하는 내가 해낸 단 한 가지의 그 결과가 있는데 바로 소설가가 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 친구는 잠깐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갑자기 뭔가 그 계시처럼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잡혀서 계속 걸어다녀요, 이 친구가. 그 뭐 서교동, 뭐 광화문 이런 일대를 계속 걸어다니다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등을 발견한 거죠. 그게 앞으로 풀이라고 부르게 되는 남자예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기대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풀이 눕는다라는 소설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개정판 작업을 비밀로 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그 책의 개정판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하진 편집자님이 되게 눈여겨보셨던 그 표지를 바꾸는 작업도 맞아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좀 재밌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김사과 작가는 항상 문체가 조금 특별하고 약간 전위적인 글쓰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풀이 눕는다도 그런 페이지들이 적잖이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이렇게 양옆으로 펼치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대체 작가의 무슨 의도를 담고 있냐, 파본이 아니냐 이런 문의를 매해 한두 번씩은 편집부에서 받는 것 같아요. 이게 20대 때 처음 읽고 이제 30대 초반에 이걸 처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읽으니까 이게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순간이 또 오고 이제 그 앞에서도 좌절하고 또 그 둘의 사랑이 이렇게 초반 같지 않잖아요. 뒤로 갈수록.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막 슬프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풀이랑 나가 서로에게 은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김사과 작가님이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는 것이 그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약간 힙스터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빈곤한 아티스트든 거기에 교집합이 되는 힙스터들이든 그런 묘사가 되게 저는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림을 평가하거나 예술을 평가할 때 쓰는 그들만의 유행어?
같은 걸 이제 책으로 소설로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좀 문화적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은 소설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배수아 작가님의 이제 에세이스트의 책상인데 저는 사실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술과 뭐 음악,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의미나 좀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거를 되게 잘 뭔가 녹여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님이 독일 거주 초기에 쓰신 작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배수아 작가님 항상 작가님 자체가 되게 미지의 영역인 것 같고 우리나라 작가인데 우리나라 작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세계 작가, 세계문학 작가라는 느낌이 항상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뭔가 잔뜩 흡수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수아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국경이 없다. 그 변모하는 모든 그 언어들이 너무 자유롭게 넘나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떤 독자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 번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학이 만들 수 있는 아우라를 느끼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글은 사실 머리로 읽는 글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글,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에는 좀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가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문학도 미술이 될 수 있고 미술도 문학이 될 수 있고 음악도 문학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제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많이 바꿔주신 작가님이에요. 작가님 작품들도 그렇고. 근데 이 에세이스트의 책상에서는 특히 그 음악이나 다른 여타 문화 얘기도 나오지만 이걸 진짜 성실하게 따라 읽으면 배수아의 소설 속 인물의 그 독서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양질이어서 약간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수아가 향유하는 공기에 맞아.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좀 좋은 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되게 마음이 좀 넉넉했어요. 풍족해지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메타픽션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소설가가 꾸민 아주 어린 소녀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꿈을 이룬 이후에 소설가로서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동소설이 되기도 하면서 한 여자아이가 꿈을 이루면서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소설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작가 신경숙이 본인에게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소설로는 하기 어려웠던 어떤 이야기들을 드디어 해냈다라는 점에서 그 작가 자체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인데요. 이쯤에서 멈추고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쭤볼게요. 문학이 삶이 된 사람들은 누구지? 라는 궁금증으로 좀 옮겨갈 즈음에 은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문학에 진입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문학에 압도된 그 나의 절박함 같은 것이 있고 그 신경숙 작가의 시대, 그러니까 더 유년 시절부터 그의 청년 시절까지는 시대도 그걸 밀어주고 그 작가 쪽으로 밀어주고 더 작게는 그의 가족, 그가 자라난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완전 작게 그 안에 개인성으로 내 기질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그 조리개 멀리 봤다가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어떻게 그걸 다 썼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그 경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외딴방은 진짜 읽는 내내 이런 소설이 고전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시대와 뭐 세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진짜 외딴방이야말로 정말 고전이 되겠구나, 고전 소설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자들이 신경숙 작가한테 기대하는 게 어떤 서정성 혹은 뭐 눈물을 짜내는 어떤 감동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어떤 잔혹한데 아름다운 이 일면이 너무 좋아요. 이런 슬프고 무섭고 끔찍한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다시 보게 만드는 이 힘, 이 슬픔을 보고 있는, 계속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내가 이상해질 정도로 나를 압도하는 힘이 이 작가의 글에 있구나라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추천할 책은 이제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인데, 이제 1, 2년 후면 완전 실명을 할지도 모르는 남자가 이제 히라버 수업에서 이제 히라버를 가르치는 강사로 나오고, 이제 그 히라버 수업 시간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잃은 여자가 이제 그 수강생으로 등장을 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왜 하필 시력과 말을 잃은 사람들이 주인공일까? 다른 감각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읽었는데 이 소설 안에서 되게 좋은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몸에 눈꺼풀, 입술이 있다는 건 그것들이 때로 밖에서 닫히거나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길 수 있다는 건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눈이랑 입은 내가 자의로 닫아버릴 수도 있는 감각이고 타인에 의해서 이게 닫혀버릴 수도 있는 감각이구나. 근데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은 되게 조용한데 그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를 알아봤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이제 그런 좀 되게 조심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서 인생책으로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강 작가님이 그리는 사랑이 진짜 항상 이 히라보 시간 말고도 너무 처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력을 잃어가는 그 남자가 이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나오는 그 회상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때 이 남자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통 불가능의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연습을 하자. 내가 입모양으로 말할게. 입모양을 읽는 연습을 하자고 그 여자에게 제안을 했다가 대차게 차이죠. 그렇죠. 그 여자가 거의 무슨 모욕을 당했다는 듯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 난 당신을 절대 이제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결별을 맞이한 거예요. 과거 어느 날. 이 작가님이 믿는 다른 차원의 소통의 열망 같았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신비하고 너무 대단하고 이걸 포착해서 소설화한 그 작가님까지 너무 경외감이 들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또 한강 선생님의 글을 볼 때마다 작가는 이런 걸 알아채고 이런 걸 이렇게까지 멋있게 묘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매번 깨닫고 너무 놀라요. 그런데다가 이 히라버 강의를 할 때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이 사이사이에 끼어들잖아요. 이 묵직한 질문들이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면서 그때그때 막 저를 강타해요. 이 철학적인 질문들이 주는 그 분위기까지 막 가세를 하니까 너무 분위기 있고 멋있는 소설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소설이 되게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슬픈데 한강 작가님이 그 문장을 너무 아름답게 쓰시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문장을 가진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님들이면 진짜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이 같이 이렇게 서술이 되니까 오히려 되게 과몰입하기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좋았어요. 네.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서 가져왔는데 바로 정용준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입니다. 말더듬증을 앓는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화자가 10대 남자이니까 이렇게 약간 좀 어줍지 않은 위로나 동정이 오면은 바로 그걸 이제 경계를 하려고 하는 친구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품으로
받아주는 사람들, 힘을 한결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아이도 슬금슬금 달라지는 게 그 소설 안에서 보이거든요. 약간 너무 성숙한 유형의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우리의 성장기를 되돌아봤을 때도 너무 맹목적으로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막 마음을 내줬다가 무시당하거나 혹은 되게 수치로 그걸 돌려받거나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근데도 결국에는 그걸 다 따뜻하게 그 스프링 교정원이라는 그 공간처럼 안아서 끝내는 그 정용준 작가님의 그 특유의 따뜻함? 그 온도가 사람들 제법 착해. 세상 꽤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무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이었어, 오랜만. 되게 사랑스러운 네. 소설이죠. 저도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게 이 글은 정말 따뜻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이다라는 게 읽으면서 너무나 느껴졌어요. 자기 삶을 그래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그 꼬맹이의 마음이 진짜 짠하게 다가오는 소설이었습니다. 저희는 개간지를 받아보니까 보면서 이제 제가 정용준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발표하셨네 하고 이제 읽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문장에서부터 완전 이 소설에 꽂혀버린 거예요. K.O.죠. 저는. 네. 말씀하신 문장의 마지막이 껴안아주면 스스로 녹아버리는 눈사람이다. 약간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건 게임 끝났다. 이 소설은 된다. 제가 이제 MBTI 얘기를 요즘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이거 약간 인프피를 위한 치유 소설이다. 인프피들을 위한 치유 소설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소설이고 좀 내가 위로받고 싶거나 요즘 좀 힘들다 하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소설이에요. 이걸 보면은 뭔가 나 위로받았어 이런 걸 떠나서 좀 세상이 좀 살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이 좀 살만하고 나름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이번에 추천할 한국문학 도서는 정희연 작가님의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아직 좀 여물지 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그 진입하는 저에게 정희연 작가님 특유의 그 환상 없는 서늘한 문장? 그리고 저는 정희연 작가님처럼 이 현실 세계를 소설 안에 옮겨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좀 되게 동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흘러가기 위해서 이제 곳곳에 뭔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치된 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그냥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그 시기들이랑 너무 엇비슷한 거예요. 이를테면 뒷일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고등학생이었다가 어느 정도 내가 한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 세계로 나갔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한 소설이어서 저한테 좀 그런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성숙하셨네요. 저도 딱 고등학생 때 이걸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내 30대의 삶은 저런 거구나 막 하면서 되게 뭔가 엿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마냥 재밌게 읽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 주인공이랑 저랑 그 나이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쵸. 딱 그 30대 초반에 서울에 사는 미혼 여성. 맞아요. 그리고 7년차 직장인인데 저도 지금 딱 7년차여가지고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달라서 이게 뭔가 공감되는 면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감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시대를 타지 않고 지금 30대 초반인 독자들 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당시에 이 작품이 얼마나 센세이셔널 했을지가 짐작이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이번에 다시 어른이 돼서 읽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어른의 삶은 욕정이 들끓고 이렇게나 화려해?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2006년의 독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어떤 이들에겐 조금 발칙하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당시 시점에 정희연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 되게 선구자적이고 용기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막
어려운 얘기를 다 본인의 머릿속에서 체계화된 철학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현실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인 쉬운 문장으로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희연 선생님이 쉽고 재밌게 쓰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게 맞아. 만들었어요. 제가 가져온 작품은 장류진 소설가의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창비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개간지의 작품 일부를 무료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 전문이 온라인에 게시됐을 때 막 리트윗을 엄청 타면서 거의 막 40만 건 이상 클릭수가 나왔다고 해요.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장류진 작가의 소설은 정말 그 지극한 현실적인 공감력에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이렇게 읽으니까 내 일상이 너무 재밌는데 라는 어떤 공감과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감각이 환기가 되는 그 순간 때문에 아마 그 40만 건의 조회수가 독자들로부터 이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던 한 인물이 결국에는 그 따스한 인연을 다시 찾고 싶어 하고 그게 막 들락말락하면서 막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단편이에요.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꼭 한 번씩 읽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첫 번째 소설집으로 센세이셔널한 존재감을 어필한 작가가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에는 약간 장류진 작가였던 것 같고 이런 어떤 판교 어딘가 사무실, 작은 사무실을 이렇게 포로 이렇게 떠가지고 소설에 이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디테일 진짜 약간 사진 찰칵 찍듯이 그때 통찰로 기억에 확 남을 만한 말하자면 후킹이 되는 장면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되게 단순한 미학으로 꿰어놓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소설이 뭔가 뒤끝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봄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장류진 작가님 소설을 생각하면 좀 봄이나 여름의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장류진 작가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위트가 있잖아요.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사실 저걸 내가 직접 겪었다고 생각하면 난 저렇게 대처하지 않고 맨날 막 집에 와서 술 마시면서 분개하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되게 뭔가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표현하고 넘기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점이랑 겹치는 부분이 독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내 삶 재밌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장류진의 소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좀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은 어떤 김은식 하드보일드라고 처음 책을 만들 때 제가 소개하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되게 건조한 서술과 군더더기 없는 장면 진행들로 일단 멋있어요. 읽고 나면 되게 멋있는 소설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안중근이라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 크고 김은 작가가 안중근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것 결심 자체가 사실 좀 운명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김은 작가와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안중근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굉장히 청년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내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결단만을 품고 하얼빈으로 향했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김은 작가는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틀, 악의를 맞추는 데에 정말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디에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전개를 지나서 여기가 절정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끝맺는다라는 게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작품을 써 나가시면서도 그 얼개에 맞춰서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진행을 보여주셨던 게 인상 깊고요. 쓰시는 데에는 한 두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구상을 조금 오래 하셨는데
원고지에 쓰시잖아요. 원고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받았는데 그걸 받는 기간이 제 기억에는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 결정하시고 일필휘지로 쓰신 그 상태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필력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김은 선생님의 어떤 작품의 집필 스타일에 대해 조금 더 짚고 싶은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다 보면서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사소한 한 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한 말은 이래서 한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게 만들게 그 모든 장면을 만드세요. 그 사소한 아주 사실적인 기록을 소설화하는 데에도 정말 엄청난 장기를 갖고 계시다라고 이번에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읽고 나서 진짜 기문했다. 이분은 정말 타고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읽는 내내 되게 많이 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한 여러 소설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읽으면 작가의 기세가 전해져 오는 나 지금 힘이 있을지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아시죠? 약간 두방망이질 치게 만드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영 없지만 그 진짜 그 시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의 그 비장함 같은 게 나한테도 약간 옮아와서 저는 그런 게 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대단한 재능이고 그런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다. 그 카리노레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치는 어떤 무장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던 독자분들이라면 일제강점기 더 현대에 다가와서 그 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저격수의 하드보일드를 읽고 싶으시다면 하얼빈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9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정규정 작가님의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인데요. 제가 읽어본 스릴러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스릴러라서 가지고 왔고, 그 장동건 배우랑 류순용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한 영화로도 이제 개봉이 돼서 또 영화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영화만 보셨다면 소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뭔가 추천을 하고 싶었고, 7년 전에 우발적으로 어린 소녀를 살해한 남성과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굴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아들과 이제 죽은 딸을 위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그 복수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남자, 이렇게 3명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정규정 작가님이 굉장히 그 심리 묘사를 잘하세요.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500쪽이 넘는 책인데도 한 번 딱 펼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확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진짜 그 말한 대로 정유정 작가는 정말 페이지 터너구나.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술술술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랑 그런 걸 작가님이 진짜 디테일하게 구현해두고 나서 그 소설을 집필한다고 하니까 작가님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공력도 독자가 느끼게 되는구나 하는 게 놀라웠어요. 이 작품의 몰입감에 저도 너무 놀랐고 영재 캐릭터 이렇게 나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끝까지 나쁘게 이 사람을 밀고 가는 이 기력.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문학에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빌런의 존재감이 너무 뚜렷했고요. 언젠간 제 악몽에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끈덕진 어떤 추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되게 저한테 직접 꽂히면서 이건 정말 몰입감이 엄청나고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이야기를 할 때 이 작품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가를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오늘의 10번째 추천 도서는 편혜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홀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정유정 작가님의 7년의 밤이 운동성의 소설이라고 해도 좀 좋잖아요. 그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이 있다면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문학의 어떤 전형 혹은 정수가 가장 세련되게 세공되었을 때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함
작가님으로 대표되는 작가님의 모든 대표작들이 삶의 어떤 불길한 기운 혹은 인생이 나를 배반할지 생각도 못했던 인물들이 인생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어떤 장면들로 이제 거의 가득 차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번번이 제가 그 편혜영이 만들어낸 그 인생의 덫에 무너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순진한 아이 앞에도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봐라, 인생이 너를 언젠가 이렇게 덮쳐서 널 망칠 수도 있단다? 라고 예고편을 주는 느낌인데 그게 진짜 너무 섬찟하고 나도 숨을 죽여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호를 처음 읽었을 때 진짜 내 인생의 스릴러는 이거다. 그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소설이. 이게 어쨌든 그 심리 묘사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 묘사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뭐 이렇게 땅을 판다든지 맞아요. 집을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근데 그게 되게 분위기가 서늘한데 뭔가 좀 미감이 느껴져서 언젠가 이게 영화화가 됐으면 좋겠다. 작가 선생님들의 어떤 필력과 능력에 좀 감탄하게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인데 편혜영 선생님이 전신을 마비가 되신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마비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각과 감정을 이렇게 적어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10권을 이제 레전드 소설로 뽑기는 했지만 이제 너무 아쉽게 탈락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소개할 순 없고 저희 각 편집자 한 명이 이렇게 올타임 레전드에 포함은 시키지 못했지만 나는 진짜 이거 한 권 추천하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뽑은 한 권씩을 이제 각자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정하나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인 달의 바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제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정말 저랑 비슷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인 한 청년 여성이 우연하다면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 며칠 머물 기회가 생겨서 그 미국에서 자신이 찾아야 하는 친고모의 어떤 비밀을 밝히게 되면서 점점 다시 일어날 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모가 간직하고 있는 슬프고도 따뜻한 어떤 웃음과 비밀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해봐도 되겠다라는 희망과 힘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한 번씩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비틀어서 올타임 레전드가 될 책, 됐으면 좋겠는 책으로 그 이서수 작가님의 그 소설집 젊은 근위의 행진을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젊은 근위의 행진 같은 경우는 그 작가님이 이제 등단을 하시고 첫 소설집을 묶는 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그 작가님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담당 편집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인데 사실 지금 뭐 2024년에는 그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뭔가 이렇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설 속에 몰아넣고 지금 시대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 소설 그리고 불행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소설집이라서 저는 이 책이 꼭 언젠가 올타임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책 표지를 아직도 그 책상에 붙여놓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업계를 떠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네. 개인적 레전드 소설은 최은영 작가님의 첫 번째 단편 소설집 쇼코의 미소입니다. 제가 아마 2014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이 소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난 쇼코와 소유가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까지가 긴 시간이 필요한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주인공 소유도
마음을 고쳐 먹어요. 원래 자기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가 영화에 계속 도전하지만 번번이 안 되고 나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 별로 창의적인 사람 아니었구나. 나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거 정답 맞추는 거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그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인생에서 무슨 선택을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닐걸? 그런 느낌의 문장, 그런 온도의 문장을 쓰는 작가를 만나서 이상하게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초코의 미소 최은영 작가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의 작가고 너무 많은 분들의 작품이겠지만 한 번 더 재독, 삼독해도 좋을 소설로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부디 잘 끝났길. 저 사실 뭔가 제가 너무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료분들 만나가지고 책 얘기하는 거는 사실 늘 재밌는 것 같아요. 늘 너무 재밌는 일이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국내 문학 편집자끼리 올타임 레전드 작품을 직접 고르고 직접 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저한테도 유익했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밀리 독자분들도 이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좀 들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진짜 실제 독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고 할 때는 너무 긴장하는데, 그래도 뭐 항상 그 해버릇 하던 것처럼 내가 좋은 소설 좋지 진짜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신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랑 굉장히 비슷했고, 소감이 같은 책을 놔두고 같이 읽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아 보였다면,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소설 읽으시는 분들도 항상 좀 같이 맞장구 칠 사람을 찾아서 소설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시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